네, 반갑습니다. 유창복입니다. 점심은 뭐 맛있게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상어구이. 뭐야? 저보다 딱 보양식 제대로 하셨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갑자기 배가 고파서 그 소리 상어구이를 늦게 왔어요. 잘하셨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명교전이지. 네. 강사님은 그냥 뭐한 달 동안 못 드시니까. 사실 오늘 점심도 아침도 점심도 못 먹고 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저런 소리 들으니까 확 해가 도네. 그나저나 뭐 공부를 머리 빡시게 하세요. 무슨 영광을 보시겠다고. 기절을 볼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공부하다가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기절 나와요. 둘 다 나와요? 아유, 또 간식도 줍니까 여기? 공부하는 게 직업이에요. 아유, 공부 그만들 하시고 네. 이제 살살 동네에서 노세요. 무슨 영화를 보시겠다고? 네, 아무튼 참 대단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20강 한 번에 2시간씩. 앉아서 이거를 참석하시는 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그 열의가. 네. 저도 그 중에 오늘 경제를 조금 중심으로 지역사회, 마을, 자치 여러 가지 한번 조금 돌아보는 주제로 강의를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라고 해도 살림살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마을살이의 경제만 딱 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조금 더 잘 살아보자고 했던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혁신, 협치, 재생, 마을교육 이런 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가려면 그런 활동이 경제적 시스템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 지역사회 모든 활동들은 경제적 시스템으로 계속 진화하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활동도 버거운데 그걸 경제적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시킨다? 분명 목표이면 분명한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 목표 절대 아닙니다. 아까 성미산 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성미산 마을이 시작된 게 올해로 29년째입니다.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시스템으로 보면은 아직은 청소년 수준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이런 시간 감각으로 경제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제가 헌법 1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귀족이 왕이 심지어 신이 주인이었고 국민은 종이거나 통치의 대상이거나 그런데 몇백 년 전부터 국민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국가 공동체의 유일한 주인이다. 이게 이제 민주공화국 사상,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1조에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오로지 권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쓰세요?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하세요? 그죠? 투표죠. 투표 말고 뭐 있으세요? 그죠? 투표도 주민투표, 국민투표 잘 안 해요. 선거 투표를 누굴 뽑아 올리는 거. 사람을 뽑기 위한 투표를 하는데 그게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권리 행사인 투표 행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리의 포기네라는 걸 동의하세요.
권리의 행사 유일한 방식이 투표가 본질이 권리의 포기더라. 맞아요. 그죠? 뭐라 이게 뭔 소리예요? 유일한 권리 행사라고 해놓고 따지고 보니 그게 포기네? 예, 어떤 포기하는 거예요?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내 권한을 넘기는 이걸 법률적으로 위임이라.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예요. 인구가 많고 나라가 커서 직접 민주주의는 못해요. 너무 커서. 아테네 뭐 이런 데서나 고대 사회 인구가 몇 안 될 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권한을 넘겨준 그 사람이 우리 말 잘 들어요? 아, 어떻게 그러? 근데 고향만 그래요?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대한민국만 그래요? 딴 나라도 똑같아요. 요즘만 그래요? 동서 복음을 다 통틀어도 뽑아주니 뽑힌 그놈이 뽑아준 사람 말을 잘 안 듣더라. 이게 진리잖아. 뭐 좀 차이는 있겠죠. 대놓고 안 듣는 사람 있고 듣는 척하면서 뒤로 안 듣는 사람 있고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인 여러분은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아이고 사기 바빠 죽겠는데 그럼 끌어내리려면 아이고 생각 빠지게 추운데 더운데 맨날 나가서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몇 달을 그냥 그 진짜 나라가 변하네. 예, 매달렸을 때 진짜로 참다 하는 거지 맨날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통은 4년을 기다립니다. 다시는 뽑아주면 그럼 안 뽑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딴 놈을 뽑아놓으니 그 딴 놈이 더 잘해요? 아니, 참. 유일한 권리 행사가 포기였고 또 그것을 위임받은 자가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4년 후 5년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더라. 기다릴 수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큰 차이 없어요. 있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되든 나한테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걸 있는 사람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열이 받아요, 그죠? 열이 받아서 텔레비 보기 싫고 꼴도 내기 싫고 승질이나 부글부글. 이거는 뭐 자기 성격에 들어오서 그렇다 치고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퍽퍽해요. 생존의 위기에 몰려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이세요. 이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5만 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4년,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네, 그 말씀하셨어요. 참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한다 그랬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져야 돼. 이렇게 주인이 주인 노릇을 안 하면 종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내재된 불행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본성상 그래요. 왜? 주인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종을 내세워서 간접으로 대의제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4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민주국가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의 본성은 주인이 매일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게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살기가 아파 죽겠는데 교육이나 받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뭘 자꾸 해. 교육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힘든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운명이고 민주국가에 사는 민주시민의 숙명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참여라 그래요. 참여. 자, 우리는 참여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뭐라고 해요? 예, 여러분 절대 시청에 도청에 혼자 가시면 안 돼요. 100이면 100, 민원인 주는데 민원인 지금 안 당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렇지. 관찰 같은 꼭 3사람 이상 손못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자마자 무슨 소리 해야 돼요? 그 소리. 뒤에도 많은데 바빠서 못 왔다. 이 소리를 꼭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민원인 치고 가. 민원인이 뭐예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나서는 사람을 민원이라고. 3사람 이상 가면 3사람 이상의 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구청에 찾아온 사람을 공적 주체라, 공적 시민이라고. 달리 얘기하면 그게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은 결코 자기 개인만의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자.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여럿의 이해관계로 해석해서 여럿의 이해관계로 자기 이해관계를 실어서 즐기게. 자, 그러면 민주국가의 국민은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하여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해야 한다 하면 민원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고 민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럿이 행정에 찾아가서 뭘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거를 폼나는 말로 뭐라고 한다? 협치라고 해요. 협치. 거버넌스. 근데요. 여기 나오네요. 네. 참여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 참여한 사람이 득을 봐야 돼요. 나아가서 바빠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득이 가면 아이고 난 참여를 못했는데 바빠서 잘 몰라서 참여를 안 했는데 아이고 나한테까지 혜택이 오네. 다들 꼭 참여할게. 참여가 확장된다. 참여했는데 득이 될 게 한 개도 없어. 에이 괜히 참여했다. 다음에 참여 안 해요. 이거를 효능감이라고 해요. 참여의 효능. 참여하더니 득이 되더라. 득 중에 최고가 뭐예요? 네? 이득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이게 조금 낚시 같기도 하고 속마음을 다 얘기하자니 조금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이지 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걸. 돈이면 자존심도 생겨요. 돈이면 보람도 충만해요. 그리고 돈은 심플해요.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효능감이 생겨야 다시 참여하게 되고 다시 참여할 때 참여를 확대시키게 되고 참여 확대가 되어야 지속 가능해요. 이게 바로 협치의 원리인데 여기 전에 여기까지다. 그래서 참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기 바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동체, 관계, 협력의 문화와 전통이 철저히 파괴되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경쟁사회로 그것도 급격하다. 외국 사고 200~300년 걸린 우리는 5~60년 만에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처참하게 파괴되어 온 역사.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웃들과 함께 주인 노릇을 하자고 마음을 먹다 보니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마을공동체 정책이에요.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이게 시민들이 직접 공적인 일에 마음을 먹고 행정에 참여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썼어요. 넛지 전략이라고 해요.
어찌 전략 혹시 들어보셨어요? 행동경제에서 쓰는 말인데요. 번역을 하면 옆구리 툭툭 찌르가.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면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남자 화장실 가면 변기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또가 혹시 뭐가 붙어 있는지 기억나는 거? 네, 그 앞에. 흘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돼 두 가지. 눈물 많이.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네. 한 걸음 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거 써붙여 놓는다고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팔이 그려놓은 네, 변기 하단에 볼토마토, 소토마토, 파를 한 마리 그려놓으니까 에구 어른 이거 그걸 맞추겠다고 기를 쓰고 깨끗해졌다는 거. 이걸 런치 전략이에요. 예. 변기 하단에 손톱만한 파리하고 화장실이 청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 알아채고 한 걸음 더 가세요. 흘리지 마세요. 흘리지 말아요. 그래서 개몽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이 파리 한 마리 해결. 시민이 공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해서 공무원과 협력하는 행동을 하세요. 그게 민주시민이에요. 헌법에도 써있고 안 그러면 안 돼. 백날 얘기해도 안 돼. 자기 바빠서. 그래서 너치 전략을 써요. 그게 마을공동체 정책인데 딱 하나. 3사람 이상 손 붙들고 신청하면 아무거나 묻지 않고 지원하겠다. 대신 많이는 못 준다. 꼴랑 100만 원. 꼴랑 100만 원. 그게 마을공동체 정책이에요. 네. 영어 공책, 수학 공책이 아니라 무제 공책. 무제 공책. 아무거나 나와봐. 그렇게 해서 이게요. 2012년, 13년 딱 1년 반 동안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지도에 매핑을 해본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이름이 써있어요. 그 3사람이죠. 이거는 뭐 엄청 많이 했네요. 몰라 100만 원 신청하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 요거는 이거 2사람이네요. 탈락. 보통 3대1의 경쟁률을 가졌어요. 재수 3수하면 대충 다 공모사업에 합격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한번 떨어지고 재수 한 3수 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떨어져서 쪽팔린다고 한잔하고 니 때문에 떨어졌다고 한잔하고 다음에 잘해보자고 한잔하고 최소한 3번 이상 술을 더 먹더라고요. 재수한 팀. 그분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패자부활전이 더 중요해요. 떨어진 사람을 잘 챙겼다가 다음에 또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요, 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5개의 모임이 모여 있어요, 그죠? 이 팀은요, 초등학교 5학년 모습 애들은 엄마 아빠예요. 애 공부 잘하는 건 기대도 안 해요. 딱 하나. 하루 종일 대가리 쳐박고 이러고 있는 거, 그걸마다 하루도 안 봤어요. 하루라도.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 좀 시큰 몸놀이를 시켜가지고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떨어져 자게. 그럼 그 시간에 이거 안 할 거잖아. 그거 좀 할 때 없냐고 모이는 엄마 아빠. 이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손주들 다 떠안았어. 자식들 살기 바쁘다고 다 일자리. 할아버지 냄새가 어디 동화구연 배울 데 없냐고. 여기는 진짜로 젊은 엄마들이 애들하고 전래놀이 하다가 재미 붙어가지고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골목 축제를 하고 싶다고. 천막을 쳐야 되는데 이 대여료가 한 8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런 것도 도와줍니까? 이러면서 살포시 문을 두드리는 팀. 다 이런 팀이에요. 그래서 배짱이 있는 그룹들은 한 300도 신청하고 뭐 간이 작은 그룹은 꼴랑 50만 원 신청하려고 사업 객을 이만큼 다 써가지고 무슨 팀? 그게 무슨
무슨 영광을 보겠다. 진짜 돈 50만 원 받아. 그렇게 신청한 사람. 근데요, 이 사람 권진영, 소현장, 신민영 이 사람들 뭐예요? 양다리 세 다리 걸친 사람들. 이렇게요. 이 모임 다 각각의 모임이에요.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사업계획서를 또 몰랐는데 이걸 다 연결해 놓고 보니까 양다리, 심지어 세 다리 걸친 사람들이 발견해요. 이 사람 뭐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양다리, 세 다리 전수조사했더니 통계가 올라왔는데요. 이분들의 90%가 40, 50대 여성이에요. 또 그 중에 90%가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9981, 80%가 애엄마들이 양다리, 세 다리 걸쳐오더래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엄마들이 동네에서 별명을 쓰는데 가장 많이 불리웠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왕언니요. 그 우리가 연결망 이론에서는 그 왕언니를 오지랖파라고 불러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마에 숨서 있어요. 왕언니 과야. 오지랖파. 그러니 밤이 생겨 떡이 생기기 좋은 날에 여기 앉아서 기운이 있지. 오지랖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동네 오만 데 다 껴있는 거예요. 아,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그룹인데 이 오지랖퍼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덩어리를 주민 모임이라고 하고 오지랖퍼가 이걸 연결하고 포도송이처럼 커진 관계망을 마을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오지랖퍼가 형성한 마을 모임이 아까 금천구 340명의 신청자 중에서 좀 큰 것들만 추려내니까 6개 정도가 이거를 짜잘한 거 다 훑어내니까 이렇게 돼요. 봐라.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집 주소를 다 확인해보자. 사업계획서 쓸 때 집 주소가 쓰잖아요. 이거를 다 파악해서 지도에 앉혀봤어요. 이런 지도가. 이 점들이 큰 도로 한쪽에 다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아, 큰 도로 한쪽에 모여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0m 돼요. 이거는 강동이고요. 마포구 성내산 마을에 있는 그 동네. 아이고, 여기는 더 조밀하네요. 이거 역시 큰 길 한쪽이네요. 여기서 여기 한 100m? 아, 시골도 아닌데 도시에서도 이런 질적 근접성이라는 게 나타나는구나. 이거는요, 거의 강북구인데요. 문마을 아랫마을이에요. 네. 그 사이에 8명의 오지랖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네. 이건 뭐, 이것도 엄청 몰려있죠? 아, 이거는 도로인데 내부순환 도로예요. 고가예요. 아, 여기도 밀도가 높은데 여기의 특성은 뭐예요? 몇 명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옆집 사람 몰라요.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7년을 사는지 몰라요. 주차하다가 싸워야 그때 알아요. 근데 이 먼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녹색 어머니. 신학기 새벽에 추운데. 얼추할 거 아니야? 건너편에 있는 엄마가. 이거 하고 나서 찻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뻘쭘했던 관계가 담임 뒷담화 들어가는 순간 10분도 안 돼서 친자매처럼 시비죠. 아, 공모사업한데 3사람 이상 신청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떠오르는 거야. 그 녹색 어머니. 같은 말이니까 같이 합시다. 멀리 살지만 학교 끝나고 나갈 때 손 붙들고 오라 그러면 돼.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멀리 살아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들이 서울시 전역에 나타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지도에 앉혀보니까 좀 지도가 흐리게 나왔네요. 이 점들이 아까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에요. 서울시 전역에 나타나죠? 1200개 정도. 3년 만에 3배가 돼요. 3600개.
이 재작년 기준으로 12,000개. 그러니까 매년 1,000개씩 새로운 점이 찍힌 거예요. 네, 주민 모임. 이 주민 모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오지랖하고 쫙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 모임을 형성하고 있어요. 골목 단위. 이걸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 도시 시민들은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관계에 대한 갈증입니다.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 두 번째, 그 관계를 현실화시켜줄 오지랖버가 동네마다 다 있더라. 세 번째, 꼴랑 100만 원 내외의 보조금만으로도 관계는 작동하더라. 라는 가설적 명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나는 아직 동의할 수 없네. 반론을 드립니다. 이유는요? 여기를 이유로 들어요. 그리고 좀 흐려서 그런데 여기가 좀 밀도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점의 숫자도 적죠. 여기는 휑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성급한 거 아니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도 점이 있네요 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여기도 점이 있다는 것은 아까 내린 가설적 명제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 동의했어요. 네. 이게 여러분 느슨한 연결망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느슨한 연결망. 자, 이게 PT가 자료집 PT를 보내서 제가 애니메이션 먹는 분이 있는데 그걸 안 보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느슨한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시민단체처럼 규율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직장처럼 사장님의 매여 지내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사업한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니 뭐 사업 내용도 모르는데 자꾸 친한 엄마가 하자니까 하도 귀찮게 해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명이 모여서 뭐 시가 사업계획 쓰고 신나게 하자 그러더니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통장에 돈이 꼽히는 순간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안 나와요. 애가 아프던데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놓고 석 달 후에 애 다 나왔다고 다시 나와. 잘 돼가냐고. 이런 걸 우리가 느슨한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하겠다는 사람 못 말리고 안 하겠다는 사람 살짝 잡아야지. 네. 오겠다는 사람 안 맞고 나가겠다는 사람 살짝 잡는 게 동네 느슨한 연결망의 윤리예요. 네. 이런 걸 느슨한 연결망. 동네 사는 일이 다 이런 건데 여기에 마법이 있다. 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맞벌이 부부가 큰애는 잘 키웠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키웠죠. 사실. 근데 문제는 애가 좀 커서 어린이집도 잘 다닐만 하니까 고민이에요. 둘째를 어떻게 할까? 둘 다 외동아들 딸이어가지고 결혼할 때 야, 우리 결혼하면 한타 썰을 낳자. 그러고 결혼했어요. 이번에 둘째를 가지면 이 엄마는 회사를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까지 잘 눈치가 보여서 어려워요. 그리고 감기기 때문에 나가면 지금 나와야 돼요. 토울이 더 지기 전에. 두어 달을 고민하다가 에이 놓자.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고 둘째를 놓습니다. 둘째 키우는 거야. 큰애를 키워봐가지고 선수예요. 동네 산부인과도 거의 주치의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병이 나타났어요. 큰 놈이 애를 먹여요. 이 어린이 잘 가던 어린이집 안 가요. 가끔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해코지도 하고 둘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껌딱지가 나요. 누가 떠오나요? 시엄마는 열이고 친정엄마가 떠오르긴 하는데 고민이 거절할까? 고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몇 번 다짐을 하고 전화를 해요. 엄마, 그 엄마 귀신같이 그 남자 그렇게 아프대? 말도 못 꺼내고 끊었어. 마지막 믿었던 보루마저 무너졌어. 이 엄마 어떻게 해요?
목재와 건전이다 생각하고 아파트 1층 우리 하나님에다가 방을 붙여요. 4살짜리 머슴이 엄마입니다. 같이 돌볼 사람 선착순이 돼가지고 전화번호를 오죽었다. 그렇죠. 선착순 한 번 연락이 안 올까 봐서 그래서 몇자가 부르는 선착순 그래야 사람들이 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하거든요. 2주 만에 2명이 연락이 왔어. 야, 될 것 같다. 목표가 5명이에요. 자기까지. 근데 2명이 오고서 나머지 2명이 모집이 안 돼요. 한 달이 돼도 모집이 안 돼요. 2달이 돼도. 사실은 옆 동에 시누이가 살아요. 꼴보기 싫어서 연락 안 하고 산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해요? 새끼 이름이 연락하는 거지. 잘 됐다고. 나도 아는 사람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둘이 갑자기 5명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일별로 애를 돌보는 거예요. 품앗이. 그래서 이 엄마 자기는 화요일만 돌보면 돼. 그럼 나머지 월, 수, 목, 금은 자유부임. 그 화요일은 어떻게 해요? 작은 놈은 친정엄마한테 가. 친정엄마 땡큐지. 아이고 그냥 일주일 내내 보내는 줄 알았지. 일주일에 하루 아니 그 정도는 내 둘째도 귀엽고 보고 싶고 할만하지. 용돈도 줄게 당연하지. 용돈도 받고 일주일에 딱 하루 둘째 돌보면 엄마도 좋고 자기도 좋고 사실 누가 제일 좋아요? 애들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요일별로 바뀌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집 가면 떡볶이도 잘해줘요. 저 집 가면 게임기 모니터도 엄청 크고 장난감도 엄청 많고 그렇게 잔소리도 안 해. 남의 집이니까 애들이 더 신나는 거지. 즉 나의 필요가 동네 5명 이웃의 필요로 되는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한 6개월 나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왜? 이 모습 애들을 어디서 케어했냐? 한 집에서만 케어했어요. 그 집 아파트 평수가 제일 넓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8살짜리 모습 애들이 매일 와서 서너 시간 이거 거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불평을 못한 거야. 자기애도 돌봐야 돼. 자기 나이도 있고 늦둥인데 평수도 있고 마지막에 참다 못해 하소연하니까 아 언니 진작 얘기하지. 야 그걸 얘기해야 하냐? 이때 오지랖화가 나서 각 주민 모임의 대표들 다 불러서 술 한잔 하자. 왜? 딱딱을 보니까 다 공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축제 준비해야 되는데 회의할 때가 없대. 합창 연습 시끄럽다고 연습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엄두가 안 난 거지. 대표들이 모여서 막걸리 딱 2잔 돌아가니까 바로 결론이다. 무조건 엠빵으로 구한다. 100에 10,000원이다. 다 마을 모임 숫자를 앞에 보니까 80명이에요. 그러면 8,000에 80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돈이 뭐예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뭐. 그럼 100만 원? 더 죽으면 묻어 있는 거니까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내려가는 거지. 즉 나의 필요가 5명의 필요를 넘어 80명의 동네의 필요가 되는 순간 문제 해결의 수준이 높아지더라. 이거를 느슨한 연결망에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공성의 심화. 즉 나의 필요에서 시작됐는데 질문이 동네 필요로 바뀌어. 질문이 바뀌어. 아까 민원인 떠오르셨죠? 나의 이해관계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로 바뀔 때 민원인을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민원인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공공성에 있는 거예요. 즉 느슨한 연결망을 통해서 공공성의 감각이 생겨요. 근데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만 벌어져요. 네. 딱 전체 모임 가자마자 공간 개소식 한다고 80명 다 모이라고 딱 가자마자 큰 게 건너는데 딱 꼴뱅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원래 주민 3사람 이상이 모이면 꼭 꼴뱅이 시대 사람 한 사람이 껴있대요. 여러분도 한 사람씩 좀 떠오르죠? 너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떠오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진상이라고 불러요. 저 진상이가 안 잡아가면 귀신은 뭐하고 저 진상 받았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진상이 사라지고 나면
멀쩡한 게 진상제거예요. 이런 우리가 진상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진상 때문에 이게 안 된 게 아니고 진상이 진상 노릇을 해서 나머지가 멀쩡할 수 있어요. 진상 뭐 사라지라 그러면 안 돼. 진상을 모셔야 돼. 진상은 너 하나는 족하다. 어디 가지 마라. 딴 놈이라도 멀쩡하게. 그 진상을 모셔야 돼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음 공동체라는 거는 징글징글해요. 지지고 볶는 거예요. 공동체? 좋은 사람만 모여 사는 게 공동체?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최소한 있으니는 없어요. 별 인간이 다 모여 사는데 왜 같이 살아요? 그래야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을 참아내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참다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같은 딱 자각이 와요. 현타 같은 자각이 와요. 그게 뭐예요? 오락하면서 어쩌면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진상일 수 있겠는데 이게 다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누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죠. 다르다고 틀렸다고 정할 때 그래 내가 안 겪어봤으니 형편이 다르겠지. 두 번째는 그 다른 사람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보려면 쉽지 않아요. 저희는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도 표정 그래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 뭐 꼭 오늘 결론내야 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한번 뭘 더 토론해보자.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아. 이런 말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할 때 얼굴에 저희가 또 시작에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 깨져요. 표정 관리가 돼야 돼요. 표정 관리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즉 다르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차이에 대한 관용이 생기고 두 번째는 관용을 견딜 수 있는 표정 관리 능력이 생겨요. 이 수준에 도달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제 시민이 되셨습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8강, 12강, 20강 교육받는다고 민주시민 되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저희는 또 시작이다라고 부글부글 하지만 표정 관리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근육을 갖는 거, 이런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시민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 처지와 생각과 조건을 대충 아우르는 솔루션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다중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느슨한 연결망. 느슨한 연결망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의 관계망이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맺어진 인간관계는 그나마 뜻이든 마음이든 뭐 하나라도 맞으니까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 연결망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한 3, 40만 명이 되거든요. 적지 않은 인구예요. 3, 40만 명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만이에요. 3, 4%밖에 안 돼요. 시장이 바뀌면, 구청장이 바뀌면 이 정책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안 된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까워요. 같은 당에서 돼도 같은 당 출신이어도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을 지워요. 과거 정책. 왜? 자기가 도드라져야 되기 때문에. 지운다. 이름만 바꿔요. 내용이 좋으면. 내용이 좀 수틀리면 예산을 없애버려요. 같은 당이어도 그러는데 당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이 관계망이 그나마 행정이 꼴랑 1, 200개라도 도와줘서 만들어진 소중한 관계망인데 시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구청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지속 가능하려면 3%, 4%의 벽을 넘어요. 확장되면요
5%만 되면은요, 이 5%가 우리 정치가 지속하지 않으면 너 안 찍을 거야 라고 의사표시하는 순간 어떤 정치인이 와도 정책을 바꿀 수 없어요. 왜? 당당은 5%에서 작업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5%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협박할 수 있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안 찍을 거야? 3단계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동의하면 찍고 동의 안 하면 안 찍는 행동을 벌여서 붙이든 떨어뜨리든 결과를 만들어내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가 중요해요. 대의제 선거에서. 근데 서울시는 5%를 조직하지 못해서 5%가 참여해도 행동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런 정도의 5%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유일한 방법은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이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 문턱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뜻이 맞든 마음이 맞든 뭐라든 맞는 게 있으니까 뭐 밥이 생기든 떡이 생기든 뭐 하나 생기는 거 없어도 일잖아. 근데요, 마음도 뜻도 안 맞는 사람이 왜 협력하겠어요? 왜 참여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득이 되는 게. 뭐 크지 않아도 분명한 게 있으면 돼요. 아이고 우리 초등학교 학년 모습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챙겨준대? 그래? 아니 꼴보기 싫은 이가 있지만 한번 참여해봐? 우리 하루라도 챙겨준다니까? 아 우리 엄마 치매 판정 받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돌보면서 동네 엄마 같이 돌보면 회사 때려줄 수 있어. 얘 회사에서 받던 월급 60%만 나와도 내가 우리 친정 엄마를 위해서라도 사는 삶을 얼마나 사신다고 내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한 생활의 혜택이 보여요. 아까 생활의 혜택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돈이든 돈이 아니어도 생활의 혜택이 많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참여한다. 그래서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은 효능감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수가 시급하고 절실하게 여기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내놓고 같이 합시다라고 프로포즈 할 때 3% 4%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마을 공동체 정책과 마을 공동체 활동은 다 여기에 문턱이 걸려 있어요. 3, 4%까지 와 있어요. 그 3, 4%끼리는 뭐 지지고 볶으면서도 그런 대로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할만하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근데 이걸 못 넘어서. 왜 못 넘어서요?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하고 섞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도 하면 맞아야지. 그냥 다 꼴보기 싫어. 코드도 안 맞고. 갑자기 술자리 하기도 부담스러워.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벽을 못 넘어섭니다. 근데 못 넘어서는 순간 불안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과제다. 이 과제를 넘어서려고 나온 정책적 대안이 뭐다? 여러분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마을 공동체는 뭐예요? 뜻이든 마음이든 둘 다든 최소 뭐 하나는 맞아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하고 왜 시작해요? 멀리 살아도 뭐 하나는 맞아야 돼요. 주민자치에 아무것도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뜻 맞는 사람만 가려서 모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동네마다 전국에 3,000여 개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더라. 여기는 동네
대표라고 인정받는 주민 대표들이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이더라. 이 사람들이 뜻도 마음도 안 맞지만 최소한 우리 동네의 행복을 위해서 라는 이유로 토론하고 마음을 맞추고 협력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그리고 행정이 그거를 보증하더라. 그리고 약간의 예산과 의사결정의 권한도 주더라. 주민자치가.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의 시민운동이 딱 한계에 걸쳐있는 5% 문턱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한 7,800개, 3,000개 중에서 7,800개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어요. 법도 없는데. 이른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제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제화 운동을 지금 주민자치회의 많은 활동가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의 의의를 여러분 잘 그래서 이거예요. 이 주민자치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장되고 지속가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두 개입니다.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권한이 있어야 사람이 뭐예요? 맨날 동장님 동정보고 하나 듣고 시정보고 하나 듣고 시장님 뜨니까 다음에 한 30명 정도는 모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나 들으면 누가 모이겠어요? 동네 유지도 침묵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이려면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은 공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합의할 때 권한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장입니다.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마을총회라고 하는 직접 민주제적 공론장도 있고요.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수구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분과위원회도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공론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공론장에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건 이거야. 결정만 하면 뭐예요? 실행에 옮겨야 될 거잖아요. 실행에 옮기는 거는요. 실행력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사결정했다고 다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네 일은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는요. 할 수 있는 것만 의사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한 사람은 직접 실행해요. 근데 주민자치는 달라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결정을 해요. 그걸 예산 편성권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과 편성이 되면 여기서 시행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75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증이 3배나 급증했다. 이게 사실이 그래요. 20대보다 80대가요. 너댓 배 우울증이 많아요. 나이 올라갈수록 우울증이 많아요. 왜 그래요? 병원 갔다가 약 받았다가 복지관 들렀다가 경로당 들렀다가 시장 한 바퀴 오면은 이 하루 일과 있어요. 이걸 다 못하고 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두 달인 줄 알았지 2년 반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누워있어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냥 우울증이에요. 네. 좋다. 75세 이상 독거노인들 우울증 증후군 있는 이 노인들을 챙기자라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 해법이 뭐겠어요? 일단 상담가가 필요하겠죠? 동네 한 바퀴 할 수 있는 산책 전문가. 그 다음에 이 연령대가 취약한 게 뭐예요? 낙상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의 낙상은 곧 죽음이라는 거 아시죠? 낙상은 고관절. 그럼 들어 누워야 돼요. 들어 누우면 근육 빠져요. 근육 빠지면 면역력 떨어져서 바로 폐렴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6개월 걷어요. 우리 장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낙상은 치명적이에요. 왜 낙상이에요? 근육 빠지고 균형 감각.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근력을 위한 체조가 따로 있어요. 체조 전문가 초대해요. 밥을 못 드셔. 왜? 이가
임플란트 해. 2대밖에 안 해주잖아요. 8대나 되는 동네 치과 섭외해야지. 어르신네 동네 챙겨야 돼. 봉사하시죠. 자원봉사. 알았다. 동네 선전이랑 잘해다가 염려하시다. 우리 자들은 다 이 치과가 섭외해야 돼.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끌어모으고 조직하고 이거를 그 어른들에게 바로 투입해서 문제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회연대 경제, 지역순환경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연대 경제라고 해요. 이거를 기업의 형태로 솔루션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자원봉사라는 사람도 있고 개인이 능력이 있는데 약간의 보상은 받아야 돼요. 프리랜서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행정, 공기관이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 해결의 솔루션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다 묶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사회 연대 경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에는 맞춤형 자원 융합적 연결을 조직해내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연대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지역사회 경제란 뭘까? 지역사회 경제 생태계란 뭘까? 바로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경제가 동네마다 작동해야 풀뿌리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적정 규모가 어떨까요?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 효과가 보장이 되어야 재생산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서비스 성격마다 고양시 정도는 돼야 돌아가는 사업이 있고요. 동네 정도만 돼도 돌아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동네를 넘어서면 힘든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규모는 동네. 이걸 우리는 읍면동 레벨로 보자. 고향 같은 도시에서는 동 정도를 경제의 최소 단위 규모로 보고 거기에 걸맞는 경제 시스템을 짜고 이걸로 부족한 거는 권역으로 짜고 이걸로 부족한 거는 고양시 차원으로 짜고 이걸로도 부족한 거는 서울 서부권하고 고향을 연결하는 이 권역으로도 짜고 아니면 경기도를 보관하는 수도권으로도 짜고 이렇게 다양한 동심원들을 그려나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읍면동. 그래서 동주민자치회가 동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고 동 단위로 서비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동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역 로컬 경제의 기본이 완성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경제의 목표예요. 이거를 어떤 틀로 하겠다고요? 마음도 뜻도 안 맞는 사람들이 동네를 위해서 모이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공적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 정치 행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행정체계 안에서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자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정자원. 두 번째는 공신력이 생겨요. 여러분들끼리 마을활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말했다고. 별난 사람들 뭐 저렇게 설치고 다녀? 밥이 생긴 떡이 생겨. 그것도 안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뭐라도 생기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맞아. 시장하고 친하네. 심지어는요, 10년 전에 마을공동체 정책이 들어올 때 제가 월간 조선에 제가 어떻게 기사가 났는 줄 아세요? 종북 좌파 양성소의 괴수령. 성산 마을에 종북 좌파 양성소 거기에 괴수라고.
내수라는 표현은 안 몇 썼고요. 장째? 거기에 뭐 조금 그런 사람을 마을공동체센터장으로 갖다 박았다. 그래서 몇백억을 중국에 했다. 내 통장에 좀 한도. 한개도 없고. 근데 이게 이념적으로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동네에서 꼭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궁금할 때 가르쳐주면 풀리는데 자기들끼리 바쁘니까 뭐 가르쳐줘 엄두가 안 나잖아. 그래서 내가 슬쩍 물어봤어. 그때 아 너 궁금했구나 라고 다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텐데 둔하게 못 알아채는 거야. 내가 약간 어필을 했는데 못 알아채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지. 쌩 같다 이거지. 아직은 공식적으로 화내기는 좀 쪽팔리고 하지만 속안에 뉴턴이 하나 박힌 거야.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모습을 보면 그때 확 절대 처음부터 나오잖아. 완결은. 그래서 널리 공적인 공론장이 그래서 중요해. 아는 사람끼리 할 때는 이제 한계에 왔어.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안 돼. 이걸 넘어야 돼. 이걸 넘으려면 효능감, 혜택, 생활의 이득, 득보는 게 있어야 돼. 그러려면 경제적 수준으로까지 진화시키지 않으면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기 바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이제 그 사람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여기는 뭐 시장하고 친하니까 정보도 빠르고 아름아름 지들끼리 다 해쳐먹더라.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있냐고.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활동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죠. 이 자치회를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관용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협동과 창의의 공동체. 이게 민주국가.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요, 선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동의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변해갈 때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 원화도 정보를 들으면 오늘 활동할 때 떠올라요. 지금 들을 땐 이게 뭔가 싶어도 활동할 때는 몸에 다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시험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고 들어두면 필요할 때가 나오더라.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고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얘기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얘기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시죠. 궁금한 게 아까 그 100만 원 3명 네. 부동산이 안 되겠는데 부동산이요? 와, 안 돼요. 부동산 하기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 공무원들이요,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어쨌든 혈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증빙이 없으면 공무원은 감사 때 일일이 다 지적을 받으니까 지방재정법 자체를 뜯어 고쳐서 그야말로 소액인 경우는 그냥 영수증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지 않나 아마 공무원은 재량으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100만 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있죠. 그런데 활동과 콘서트를 만나보면 실제로 주민자치 부과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이드로 막 활동과 일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개인이 뿌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력서에 딱 한 줄을 올라가는 그 일이잖아요. 나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뭔가 마을 활동가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공무원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활동을 공적 활동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어디 가서 원천 구속세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근거가 있어야 경력을 인정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무슨 경력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 마을 공동체는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마을 공동체가 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오지랖퍼가 마을 활동가의 최고의 리더죠. 근데 무슨 경력과 자격증이 있냐고요. 그래서 공무원 공적 사이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적 경력으로 인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한쪽으로는 자격증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반대가 있어요. 자격증을 만드는 순간 활동이 시험 공부가 된다. 활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운전면허 따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진짜로 악화가 야화를 구축하는 꼴이 나온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자격증이 100%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도입되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그나마 합의 수준이 높은 대안이 뭐냐면 이력관리제.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공적 기록으로 남기고 이 공적 기록은 행정도 경력으로 인정하자. 그러면은 공적으로 인정되는 이력은 누가 쓸 때 공적으로 인정되냐? 내가 나 혼자서 집에 일기장에 쓰는 거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참여했거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거나 이건 다 행정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행정하고 연결되면서 주민활동하는 거는 다 실적에 남거든요. 그런 거 인정하고 또 주민단체들이 있잖아요. 사단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주민의 공적 단체에서 연결되어서 한 활동은 공적 이력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력 관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게 아직 체계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필요한 일 같다라는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 줄이어도 그 한 줄의 활동이 우리 동네에서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느냐는 사실은 그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한 줄이 아니에요. 인정이 되고요. 인정돼야만 하고요. 다만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지금 현재는 과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키우기가 그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인원 3명이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다른데 뭐 했던 사람 안 된다. 근데 아까 뭐 양다리 세다리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처음에 아이고 참나 이거 나왔을 때 몇 개로 딱 하니까 공무원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중 지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명을 해야 됐었어요. 공동체라는 건 이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중 지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왜 이중으로 지원을 하느냐? 공평하게 여러 사람에게 가야지. 그래서 그걸 설득하느라고 사실은 이 매핑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이중 지원 아니다. 오히려 동네 연결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조직가다. 오지랖퍼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의원도 이해했다.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이에요. 이게 2012년 통계예요. 올해 전에 저희 고양시는 이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랑 달라요. 저거랑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생전 그런 경험을 안 했던 분데 이거를 얘기해서 뿌리기 구성원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경험이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키우기에 다른 공동체에 여기 뿌리기는 하지만 키우기에 구성원으로 갈 수는 있어요. 뿌리기가
아니야. 낮은 단계니까 여러 개 사업을 먹게 받지 말고 그 사업에 출시하고 그러니까 세계 최초 하시는 분들만 해야 되고 이분이 또 다른 케이크나 이런 데 구성원은 아니에요. 아니요, 뿌리기는 3명이라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키우기 할 때는 7명이나 8명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 소속됐던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올해. 근데 대표가 아니어서 그래요? 네네, 일반 그 회원. 표만 아니, 저희가 저도 마음품 활동가였고요. 네. 그건 나중에 저희 고양시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저희하고 질문하시는 거 아시고. 네,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실무적으로 서울과 과연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실무적인 내용 잘 아시는 분이 사후에 AS 하신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네, 없으세요? 가게를 못했나? 질문이 없으시죠? 선생님 올해가 끝났다고 우리 응? 올해가 마지막.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아 저가 4차인데 이걸 끝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자체의 끝이라는 거지 내년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그런 거는 저희 그러니까 따로 올해 사업은 나중에 올해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소진된다고 해요. 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 얘기를 좀 할게요. 2년 반 동안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 또 온다는 거예요. 확실하대요. 근데 연말에 올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아니면 지금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는 건 확실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간격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이제 바이러스 재난은 일상에 대해서 위드 바이러스,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이제는 바이러스와 슬기롭게 함께 살기 이거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100만 명이 고용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IMF 이래로 가장 심각한 수준. 여기 보시면 20대 여성이 자살 시도가 전년 대비 30%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 그 1등의 가장 큰 몫은 노인 자살률이에요. 근데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건 뭐예요? 휴폐업이에요. 자영업. 우리가 성차별이 대한민국만큼 빨리 회복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빨리 성장한 만큼 모두가 빨리 변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죠. 특히 노동 쪽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남성들은 주로 대기업, 사무직, 정규직 쪽에 남성 비율이 높고요. 자영업,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 비정규직이 여성 비중이 크대요. 근데 자영업, 코로나로 자영업이 다 휴폐업 되면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20대 서비스 유통업의 여성들이 부족해요. 월급 150에서 180. 그중에 50은 집세, 반지하 옥탑. 핸드폰비 할부금까지 한 20만 원 내야죠. 밥은 사 먹어야죠. 쓸데없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원수도 한다고 쳐. 집세야 보조금 있으니까 상별 까먹는다고 치더라도 핸드폰비 어떡하요? 핸드폰이 없는 순간 그건 고립무원이에요. 지옥이에요.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핸드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병제밭에서 이틀만 먹통돼 보세요. 맹고이죠. 젊은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지금 자살시도. 재난은요 없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와서 아프게 가지고 제일 늦게 나가요. 이게 재난의 불평등성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재난이 왔는지도 몰라요. 와도 큰 불편을 못 느껴요. 동네 안 사람이 조용히 사는 일일지도 몰라요.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재난은 불평등한 겁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휴가 가려고 휴가한 거 아니잖아요.
집세는요 내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행에서 통지서가 와요. 이자 안 내면 기한이익 상실. 경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방법을. 예, 기한이익 상실. 가게 안 팔려요. 임자가 나타나도 권리금 주겠어요? 권리금 못 주게요. 그게 유일한 퇴직금인데. 그나마 있는 빌라 담보 경매 붙인대요. 안 팔리고 가게도 안 팔리고 계속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자영업에 생계를 대고 있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1000만에 가깝대요. 인구 20%가 다연결대입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렸어요. 2년 반을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사재기가 일어났죠. 미국, 유럽 다 사재기가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생필품을 날라다 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과로사 심각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고 불러요. 요새 필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리에서 청소를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아파트 경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공부하면 저희. 요새는 저분들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저분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교육을 한대요. 요즘 엄마들은. 예.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필수 노동자라고 합니다. 노조인. 특히 이 사람들의 존재가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면서까지 우리 국가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봄. 지금 우리한테 작년에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에게 애들 며칠 왔습니까? 그랬더니요 90일 왔대요. 원래 며칠 학교 가야 됩니까? 211일이에요. 학교에 절반도 못 간 거예요. 왜? 학교에서 오지 말라 그러는. 집에서 알아서 챙기라고.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 놓고 직장 가려니 애들이 밟혀가지고 인천 주용제 참사가 난 일이 아니에요. 회사 안 갈 수 없잖아. 돌봄 대란, 독박 돌봄. 애들은요 동영상 보고 공부하래요. 동영상 보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켜놓고 24시간 게임을 해도 누구 잔소리 하나 하는 어른이 없는 집 애들이 난다. 학교 가면 밥도 주고 점심도 주고 애들하고 놀고 최소한 수업 시간에 게임을 못 하잖아요. 24시간 게임을 해도 방치돼요. 있는 집 애들은 원격 동영상으로 공부 안 해요. 줌으로 봐야 해요. 줌으로 1대1 봐야 해요. 학교에 교육 양극화하고 중간층이 없어지고 잘하는 애 못하는 애로 중간층이 되게 특히 학력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어떤 씨앗이 될까요? 심각해요. 영유 아이들은 어때요? 다 마스크 쓰고 사니까 선생님들, 어른들 입모양을 못 봐서 언어 발달이 처져요. 코로나로 난리치고 있을 때 애들은 되게 이러고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미치만 하면 방학하고 엄마들이 미치만 하면 개학해요. 학교와 가정이 선생님과 부모가 역할분담을 한 거예요. 근데 역할분담이 깨진 거예요. 오지 말래. 집에 가둬둘 수도 없어. 학교도 못 가고 어떡할 거예요. 동네 풀어놓고 같이 챙기는 거에는 답이 없어요. 동네 풀어놓고 같이 챙기는 거 이걸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해요. 마을 학교라고 해요. 진짜로 새로운 학교의 개념을 동네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앞으로 바이러스, 코로나 계속 온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보다 더한 기후위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답이요. 동네예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새로운 일상의 핵심 단어로 떠오르는 게 로컬이에요. 멀리 나다니거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이거나 모인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면은 방역 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하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요. 딜레마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무조건 갈 게 아니라 대면을 하되 안전한 대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거 뭐예요? 멀리 나다니지 말고 쪼개서 만나고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자고. 그러면 안전해요. 비교적 안전하게 대면하면서 그래야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안전되면 안심 일상을 목표로 삼아서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과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무조건 문 쳐닫고 비대면할 게 아니라 지금이야 경험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K방역 정도의 칭찬을 받아가면서 선방했지만 이제는 그 선방의 대가가 뭐냐고요. 애들이 방치되고 자영업이 다 무너지고 노인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이걸 대가로 지금 K방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 대가 다 치른단 말이에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전되면 안심 일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가능한 게 동네라. 마을 공동체. 여러분, 일본 고베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유독 한 마을이 피해가 적었대요. 연구자들이 투입이 돼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인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생협이 있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공무원들이 생협 앞으로 다 대피하세요. 그랬대요. 생협은 다 하니까. 근데 생협 직원이 아무리 할머니가 안 보인다. 누군가 부재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할머니가 안 보인다는 걸 알자 112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 집어 타고 몸은 그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요. 역시나 담벼락에 뭐 생명을 구했어요. 골든 타임을 이게 뭐예요? 누군가 부재를 안다는 것과 그 순간 몸이 움직여서 달려가는 것. 이건 그 청년과 그 할머니의 신뢰관계가 없이는 먼데 사는 친척 하나도 또 주차다가 싸웠더라도 꼴보기 싫더라도 내가 아쉽게 전화할 수 있는 이웃이 내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 특히 일본은 지진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풀뿌리 전통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의 공동체가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좀 온다는 거예요. 동네 단위로 재난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와 관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없는 사람들만 죽어요. 근데 이건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 10여 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잖아요. 마을 공동체. 준비한 거예요. 근데 3%, 5%를 못 넘어요. 나머지 95%도 이 관계망의 혜택을 받아야 돼요. 확장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융턱에 걸려야죠. 융턱. 그래서 앞으로는 언택트가 아니라 로컬 택트. 프레임을 바꿔서 로컬 회복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한번 보십시오. 폐기물 배출, 탈탄소, 돌봄. 동네가 그럭저럭 일상이 돌아가려면 이런 게 원활해요. 필요할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동네마다 원활하게 이런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야 돼요. 이건 우리가 마을 기본 서비스다. 이거를 우리 동네에 서비스 전달을 우리 동네 사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가깝고
종합적으로 부패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맞춤형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요. 동네 단위로 시스템을 갖춰줍니다. 여러분 이게 파리 15분 도시예요. 걸어서 휠체어 타고 자전거로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공간 범위 안에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웬만한 시스템을 다 갖추겠다. 이게 파리 15분 도시예요. 도시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는 시도예요. 그게 바로 마을 공동체예요. 그게 되려면 이런 서비스가 동네 단위로 공급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마을 기본 서비스라고 얘기해보자. 여러분들이 마을 활동을 하시면서 이 중에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짜잘하게.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뭔가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의 결과가 칭찬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현금이 제일 좋죠. 포인트도 사실은 현금화할 수 있어요.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칭찬은 돈 안 돼요. 그러나 뿌듯해요. 근데 칭찬도 나쁘진 않아요. 나는 칭찬으로 좋게. 나 아직 살만해. 그리고 나 줄 돈 있을 다른 사람 줘.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그래요. 네. 오히려 받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래서 칭찬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포인트로도 아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통칭해서 소득이라고 치자. 공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참여소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하면 주기 때문에 기본소득인데 참여를 하면 조건이 붙은 기본소득. 약간의 문턱이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면 무임승차, 아무나 다 줘? 이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서 아직 대중화되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참여하는 조건이 붙으니까 그 저항을 조금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참여소득이 왜 필요하냐? 지금의 세계적인 복지 시스템은 뭐냐면요. 노동을 전제로 하는 복지예요. 고용이 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에서 약간 배제됐을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도와주면 다시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노동 시스템에서 자의반, 타의반, 이탈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현재 복지 시스템이에요. 근데요. 영원히 노동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업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또 내가 노동은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실업돼요. 프리랜서. 일감이 연결되면 고용이고 일감이 없으면 바로 실업이에요. 배달 노동자들이 그래요. 특수 노동자라고 그래요.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자영업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 못 받아요. 근데 하루에도 콜이 없으면 무직이에요. 이런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현대를 보면서. 비정규직을 넘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노동 시스템에는 아예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노동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안 먹어주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뻥뻥 뚫리는 거예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참여소득. 노동에 고용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공적인 기여활동을 하면 약간 소득이 발생하면 취직이 안 되더라도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방법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 이게 구조적 실업시대. 두 번째, 탈탄소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 탄소를 많이 뿜어내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다 해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탈탄소 하려면 화력발전소 다 폐쇄해야 돼요. 유럽은 2025년에 다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엔진 공장 노동자들 다 폐업이에요. 엔진 안 쓰잖아요. 이제 못 하러 가지. 탄소를 유발하는 산업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이 대량 시장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노동의 전환이 필요해요.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 산업으로 옮겨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화력발전소 해고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딴 데서 채용해줘요? 그 기간 동안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 일하라. 지역사회에서 도움되는 일을 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공헌하면 소득이 발생하게 해줄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이 안 되는 시대에 참여라는 방식으로 소득이 생기는 틈을 만들어야 없는 사람들도 버텨낼 수 있다. 그래서 참여소득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무나 주면 안 되겠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여야 돼요. 이거는 공적으로 인정할 만하고 이거는 아예 뭐 사사로운 일인데 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법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가치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일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법을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세 번째, 공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거버넌스예요. 예를 들면 고양시청과 지역사회 주민대표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 정도는 고양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인정하자. 그러면 공적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참여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만들어서 참여소득을 준다면 눈먼 되지 않을 거다. 행정도 겁내지 않을 거다. 이걸 법, 제도, 조례로 구축하자. 이런 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할까? 동네에 참여소득위원회를 만들어요. 저는 동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동마다, 동 단위, 주민자치 부설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참여소득위원회를.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 챙기는 게 제일 급해. 그 다음에 애들이야. 어르신이 몇 명이지? 일단 독거노인부터 해볼까? 300명이네? 300명의 독거노인을 하루 일주일 챙기려면 한 15명 정도가 주 3일 정도는 투입돼야 돼. 얼마를 줘야 되지? 계산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다 계산하는 거예요. 즉 서비스 수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누가요? 동 주민대표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떤 서비스가 제일 절실하고 시급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공급자 모집, 매칭. 그럼 공급자에게는 약간 서비스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대. 특히 동네에서 활동한 사람들, 총장님, 분회장님, 반장님, 마을활동가, 동네 사람들 평판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무대. 약간의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아무나 문자 들고 들어가면은 또 사람과 감독노동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이럴 때 대처하는 거. 교육을 통해서 투입하는 거. 그다음에 보수교육도 해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서비스 공급 능력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동네 단위로 꼭 필요한 마을 기반 서비스 수요도 파악하고 공급자를 발굴해서 매칭해서 서비스도 풍요롭게 하고 공급자가 소득을 받으니까 일자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일당 한 5피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걸 누가 한다? 주민자치회의 공적 권위로 한다면 어떨까? 주민자치회가 참여소득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전문가도 오고 주민대표도 오고. 이걸 이제 쭉 요약하면은 마을 기본 서비스, 필수 노동, 공익 활동 이런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요. 그래서 참여소득을 줘요. 근데 그 참여소득을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지만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괜찮아요. 초기에는. 그럼 그 돈이 다른 데로 안 새잖아. 동네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돈처럼 쓸 수 있어서 소득이 생겨서 좋고, 이 돈은 동네에서만 쓰니까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요. 동네 경제력이 올라가요. 돈이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회복력이 전반적으로 동네 단위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역순환 경제라고 해요.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죠? 지역순환 경제가 전체를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런 커먼즈라는, 아이고, 벌써 제시네. 일찍 끝내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본주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숲에서 살았어요. 숲. 우리 농촌을 생각해 보세요. 숲에서는 이제 나무도 있어서 집을 짓고요. 양도 키워서 식사가 되고요. 밀, 밥, 식량, 의식주가 거기서 다 해결이 됐어요. 숲은 바로 엄마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인류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숲에서 쫓겨나요. 그게 뭐 인클로즈 운동. 양들을 모아놓고 사느라고 사람들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숲에서 배제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숲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네. 한국에서는 구로공단으로 갔고요. 영국에서는 맨체스터로 갔어요. 공단. 왜? 품을 팔러.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숲에서 살면 나무도 하고 집도 하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배제되는 순간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이걸 자본주의화라고 해요. 임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숲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이에요. 이걸 커먼즈라고 해요. 근데 인류 역사는 커먼즈로부터 배제되는 역사예요. 그 커먼즈는 누가 다 가져요? 개인이 갖거나 국가가 가져요. 개인은 부르주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이걸 사유라고 해요. 프라이빗 오너십, 퍼블릭 오너십. 국가와 개인이 가져요. 주민들은 거기서 배제돼요. 주민들이 살 방법은 국가에 고용되거나 아니 기업에 고용되거나 국가에서 주는 복지기금을 받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갈수록 기업에 고용되기가 힘들어요. 국가에서 주는 복지기금은 찔끔찔끔해요. 갈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숲에서 쫓겨났는데 그 숲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커먼즈입니다. 내가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국가와 개인의 소유를 다 뺏겼는데 이걸 회복하자. 그 운동이 우선은 뭐예요? 쉐어링 운동이에요. 나눠 공구. 나눠 쓰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걸 모아놓고 같이 쓰면은 조금 나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생산 설비, 카페, 작은 도서관, 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부하는 시스템을 아예 우리가 소유해버리자. 이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주민들이 공동체적으로 운영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자산까지 소유하자.
특히 도시생활에서 부동산 자산은 절대적이에요. 공간과 거점이 없이는 커뮤니티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숲을 어떻게 소유했어요? 문중이 소유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중에 이런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할 수 있어요. 네. 종손이라고 2번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부지런한 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게 커먼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공유활동, 사회적 경제, 자산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공간은요, 목돈이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없이는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에게 금융이 없어요. 연대보증 쓰면 되지 않냐고요? 공동체 망해요. 공동체에게는 신용을 안 줘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미산 마을은 2차적으로는 대동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경조사상고 구조예요. 매달 5만원, 7만원, 9만원 내요. 형편대로. 그럼 그 중에 3만원은 무조건 비축해요. 그 돈을 경조사 쓰고요. 그 다음에 매달 놀러 가요. 좋은 데 가서 무조건 먹는 거예요. 안 오는 놈이 손해요. 그러니까 다 와요. 그래서 그 대동기가 제일 잘 돼요. 왜냐면 공짜로 대접받아요. 지금 회비 내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안 오는 놈이 미치게 하는 게 공동체거든요. 오라오라 할 필요 없어요. 온 놈이 재밌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그런데 이거는 돈이 안 모여요. 모여도 풀돈이에요. 그래서 동네 금고를 만들어요. 이건 개인이 아니고 단체예요. 어린이집, 무슨 단체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돈을 모아요. 그리고 매달 개돈을 몰아서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해줘요. 이게 개잖아요. 개. 여러분 개 아시죠? 네. 그래서 10명이 100만원씩 계급을 내면 매달 1000만원씩 몰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동네 개가 마을 금융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박정희 정권 때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은행이 생기면서 자율적인 풀뿌리 금융을 싹 없애요. 개꾼이 개주가 돈 떼어놓고 도망갔다는 사건 신문을 자꾸 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나쁜 것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요. 그래서 풀뿌리 금융을 싹 말살시켜요.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들어가요. 이건 우리가 원시적 자본 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구축할 때 흔히 쓰는 수단이에요. 풀뿌리 금융은 없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도모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복원해낸 게 동네 금융이에요.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단체들이 100만원씩 계약돈 내는 거예요. 늦게 타는 사람은 이자 받고, 일찍 타는 사람은 이자 내고, 공동체 이자액을 정해요. 마을에서 5%.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목돈을 가져가지고 보증금에 보태고, 보증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자 정도만 감당하면은 목돈 도모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행정이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은행에서는 절대 공동체 돈 안 빌려줘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여기 빌려줘도 됩니다. 이런 게 해피브릿지 같은 거예요. 영국의 로컬리티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금융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대한민국은 그 시스템이 후딱후딱 아주 시범적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몇 사람들은 검토를 해보시더라도 일단은 이런 것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동기업, 그다음에 동대금고 금액이 안 커도 돼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이런 운영의 능력이 생겨야 남의 돈도 갖다 써요. 덜컥 갖다 쓰면은요 사고 나요. 이런 걸 해보시면 돈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이 자원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우리 학습하게 돼요. 여기 마을 경제다. 예, 아유 더하면 명패다.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